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해당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의 손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간 상승세를 연출하던 일본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파생 상품에까지 영향이 확산했는데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홍콩 ELS 문제를 다뤘었는데 네. 이 불똥이 니케이 지수 파생 상품에까지 튀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니케이 EEO 지수 일본, 우리나라 코스피와 같은 일본의 주가 지수인데요. 최근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했나 싶을 정도로 니케이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히려 주가 지수가 너무 오른 것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판매를 중단하거나 관련 상품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상승이 크면 하락도 크기 때문에 급락해서 홍콩 ELS 같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니케이 225 지수가 포함된 주가 연계 신탁 ELT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ELT는 어떤 거죠? 그 ELT라는 거 이제 은행이 파는 ELS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이제 판매 주체가 증권사냐, 은행이냐에 따라서 관리 방식이 다를 뿐이지 거의 구조가 동일하다 ELS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지수가 박스권을 유지하면은 그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이 원금 손실 발생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니케이 225 지수를 기초로 하는 ELT 상품의 손실 발생 구간을 기존의 65% 수준에서 이제 60%까지 낮췄습니다. 좀 더 떨어져도 좀 안심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손실 발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조기 상환과 만기 상환을 늘리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KB국민은행도 니케이 225 지수 급등세를 고려해서 쿠폰 수익률을 좀 낮췄습니다. 홍콩 H지수보다는 일본 주가지수가 당연히 선진국이니까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상환 리스크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이런 전략 하에 이제 손실 발생 구간이 낮은 상품 위주로 공급을 또 하고 있고요. 네. NH농협은행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홍콩 H 지수를 포함해서 모든 ELT 상품 판매를 중단을 했어요. 이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직 판매를 재개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은행들이 판매한 ELT 상품에 네.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판매한 ELT 상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KB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판매한 니케이 ELT 판매 잔액이 작년 12월 말 기준에 6조 4천억 원에 달하고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급등하면서 또 수요가 몰렸습니다. 네. 은행 ELT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이제 ELS 상품에도 이제 사람들이 몰렸고요. 니케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의 발행 금액은 작년에 1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5%가 폭증했어요. 특히 작년 11월에는 거의 1조 4천억 원어치가 발행돼서 1년 전보다 6배가 늘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지수 흐름이나 아니면 일본 이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을 보면 네. 과거 홍콩 ELS 상품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니케이 ELS 발행량의 급증세는 2018년부터 2021년 홍콩 증시 호황에 힘입어서 이제 홍콩 ELS 발행이 크게 늘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때 그 홍콩 H 지수가 2021년 초에 12,000선을 돌파했어요. 상승세를 탄 시점에 홍콩 H 지수 연계 ELS가 12조 원 규모 물량이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중국 경제가 또 둔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8,000대까지 급락을 하고 작년에 5,000대가 무너졌어요. 홍콩 HELS는 대부분 이제 조기 상환에 실패하고 올해 초 이제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해서 지금 손실률이 60%에 육박을 했습니다. 예. H 지수가 올해 이제 5,300선 이렇게 머무르면 올해 상반기 원금 손실액이 지금 5조 원에서 6조 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만약 이번에 니케이 225 지수가 고점, 만약 지금이 고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조정받고 하락하면은 니케이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 ELT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2의 홍콩 ELS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금융 당국이 홍콩 ELS 상품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가 입증되면은 이제 판매사가 손실액 일부를
이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불가피하고요. 네. 그 최다 판매은행이 국민은행 경우는 배상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금융권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건설 부동산 대출 급증, 못 갚는 대출도 늘어. 이 태영건설 사태로 부동산 PF 위기가 네.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건설 부동산 업계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 경기 침체 건설 업황도 한겨울인데요. 망하는 건설사도 속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업종 대출액이 지금 수백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작년 말에 이 부동산 업종의 대출 잔액이 385조 3,800억 원에 달하고요. 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이게 27%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업 연체액도 7조 원 증가했고 연체율도 1.8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업은 이제 부동산 시행사나 중개업이 들어가고요. 이 건설사들이 포함된 건설업 대출 부실 상황도 부동산업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네네. 네, 작년 말 기준 건설 업종 대출 잔액이 118조 3,600억 원으로 2020년 말보다 34%가 늘었어요. 연체율도 1.6%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부동산업, 건설업을 다 합친 대출을 살펴보면 50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행사, 시공사 다 어렵다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 건설 부동산 업계의 대출 부실 문제가 수도권보다는 이제 비수도권에서 더 심각하다고요. 한번 그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그 비수도권 부동산업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2.17%로 수도권이 1.56%인데 이를 웃돌았어요. 네. 특히 세종시의 연체율을 살펴보면 12.66%에 달했습니다. 예. 울산이 6.49%, 강원이 5.38%, 대구가 4.33%로 지방의 부동산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 모습이었고요. 네. 건설업의 경우도 제주도가 3.7%, 대구 3.55% 등 3%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 세종시와 같이 이제 수년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던가 시행사, 시공사들의 어떤 부동산 회사들의 대출 부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지방 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건설사들은 그렇고 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금융기관 업권별로는 은행권보다는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이나 어떤 부실 위험 징후가 뚜렷했는데요. 부동산업의 이제 제2금융권 연체율이 작년 말에 3.29%인데 은행권은 0.3%에 불과했는데 지금 11배에 달했고요. 예. 건설업에서도 제2금융권 연체율이 은행권 0.57%에 한 4배 수준이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비은행권의 또 연체율 상승 속도도 상당히 좀 무서웠는데요. 이 은행권보다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 2년 사이 이제 부동산업 은행권 연체율은 1.3배 오르는 동안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7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이금융권 대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쁜 비수도권 부동산 건설업 연체율은 지금 4.7%, 2.8%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 PF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미착공 브릿지론 같은 부실 PF의 경우에는 이제 손실을 100% 인식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상 전액 손실로 보고 이렇게 손실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본 거. 아직까지는 네. 부실 PF가 있어도 손실이 반영이 안 됐었나 봅니다. 네, 아직은 100%좀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손실을 다 반영하고 정리를 하자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알려진 손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건설 부동산 업계 분위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군 사망 중동 확전에 도화선 되나 불안한 금융시장인데요. 간밤에 친이란 무장단체가 중동에 주둔 중인 네. 미국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제금융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동 화약고가 또 터지고 있는데요.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친이란 민병대가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부에 주둔한 미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받은 곳은 타워 22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 이 세 개국의 국경이 만나는 중동의 요충지로 알려졌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미군 병사 3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다쳤는데요. 이게 지금 사망자가 나온 게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선택한 방식과 시간에 모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보복을 약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네. 미국 국회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강경파에서는 이란을 직접 때리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친이란 민병대 소행이라고 지목한 미국이 아까 뭐 공화당에서 주장하다시피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입니다. 네. 이 전에도 이 미국 사망자가 나오는 시점이 더 큰 전쟁으로 가는 임계점이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간밤에 결국에는 이 일이 터졌습니다. 이 화약고가 불을 붙을 가능성에 시장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이란 측은 이제 오늘 뭐 입장을 내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미군 사망 요르단 드론 공격과 무관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약간 네. 한 발 좀 빼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미군 사망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금과 달러와도 오르고 뭐 상승폭은 그래도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금, 미국 달러와 뭐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뭐 크게 뭐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란이 뭐 호르무즈 이제 해협을 폐쇄하는 강경 조치를 내리거나 뭐 미국이 뭐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유가 등 이제 금융 시장의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